네, 안녕하세요. 최지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분들, 오늘 여기 오시기 너무 힘드시지 않으셨나요? 여기 차 가지고 오신 분들, 차가 너무 많아서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저도 방금 전에요. 저 오늘 여기 못 올라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1층에다가 정말 아무렇게나 막 대놓고 경비 아저씨의 눈을 피해서 좀 도망왔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요. 2층에 뽀로로 공연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차가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저는 최지희이고요. 어머님들께서 저 보시면은 좀 깜짝 놀라세요. 아니, 저렇게 수리논술 강사가 좀 어려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이제 수리논술을 강의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좀 많이 동안이죠. 그래서 예, 어, 그래서 제가 오늘 어머님들께 세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주변에서 왜 이렇게 수리논술 합격자를 찾아보기가 힘든지. 그럼 이제 두 번째는 그럼 왜 저희 반에서는 이렇게 많은 합격자가 나오게 되는 건지, 어떻게 하면 합격을 시킬 수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머님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거의 질문이 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왜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합격자가 없다고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어머니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리논술은 원래 어려우니까. 의외로요, 이유가 좀 다른 데에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최저를 못 맞춰요. 자, 어느 정도인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의대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또 해마다 좀 경쟁률이 다르기는 한데요. 일단 중앙대학교 의대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중앙대학교 의대 기준이냐면은 중앙대학교 의대가 4합 5등급이에요. 그래서 좀 최저가 가장 빡센 학교이거든요. 그래서 의대 중에 최저가 가장 빡센 중앙대학교 의대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경쟁률이 보통 제가 요거는요. 요걸로 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중앙대학교에서 직접 자료를 가져온 게 아마 제가 여기다가 넣어놨을 건데요. 네. 요거는 이제 표준 편차, 그리고, 예, 여기 있네요. 경쟁률이 지금 보시면은요, 의학부가 200대 1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근데 보통 이제, 200대 1에서 300대 1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대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건 뭐 도대체 뚫을 수 있는 경쟁률이 아니어 보여요. 근데 이걸 보셔야 되는 게 아니고요. 실질 경쟁률을 보셔야지 되십니다. 실질 경쟁률이 뭐냐면은요, 최저를 맞춘 학생들만의 경쟁률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20대 1에서 30대 1로 떨어지고 있죠. 200대 1에서 30대 1로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은 대부분의 학생들, 그러니까 한 80%에서 90%에 가까운 학생이요,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못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의대가 아닌 곳은 어떠냐면은요. 요것도 이제 중앙대학교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50대 1이 최초 경쟁률이에요. 이것은 성균관대도 비슷합니다. 제가 왜 중앙대랑 성균관대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일단 연대는 최저가 없죠. 그리고 한양대도 최저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강대는요. 최저가 원래 3합 6이었는데 작년부터 3합 7이 되면서 최저가 너무 널널해졌어요. 그래서 3합 6 정도의 최저를 가지고 있는 중앙대학교, 그리고 성균관대학교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보시면은 실질 경쟁률은요, 어머니 14대 1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보시면은요, 보통 성균관대도 60대 1에서 출발을 해서 15대 1 정도의 경쟁률에서 시험을 보게 되거든요. 75% 정도의 친구들이요, 최저를 맞춰야 되죠. 못 맞추고 있어요. 어머님들께서 보시는 대부분의 수리논술로 떨어졌다 하는 애들이요. 수학을 못해서 떨어진 애들보다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진 애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얘네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할 때는요. 본인이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졌다고 얘기는 거의 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거는 너무 창피한 일이잖아요. 최저도 못 맞추는데 지원을 했다는 거는 정시 점수는 얼마나 그지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사실 그냥 수리논술은 원래 붙기 어려워라고 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경희대, 건대, 동국대, 이대까지 좀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최저가 2합 5등급입니다. 그러면 하나가 2등급 나오고 하나가 3등급 나오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정도 최저는 사실 맞추기 쉬울 것 같아 보이시죠? 그런데 의외로 여기에서도요. 100% 지원하는 애들 중에 한 45% 정도만 최저를 맞춥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반 이상으로 떨어져요. 최저가 2합 5등급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는 가장 이 수리논술로 불합격을 한 많은 아이들의 이유는요. 사실 최저의 이유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께도 아이들한테도요. 1년 내내 이 소리를 할 거예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제발 6, 9월 기준으로 최저를 맞춘 학교만 지원을 하셔야지 되세요.
그런데 6, 9월에 맞췄어도요. 수능에 또 못 맞추는 애들도 등장을 합니다. 이 경우는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또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학생 가운데서도요. 6, 9월에는 최저를 맞췄어요. 수리 논술도 잘하는 친구예요. 근데 수능에 가서 최저를 못 맞춘 그런 좀 안타까운 친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많이는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6, 9월에 못 맞췄는데 수능에 최저를 맞추는 경우는 있냐? 15년 동안 손에 꼽히게 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6, 9월 기준으로만 생각을 하셔야지 되세요. 그런데 또 이게 자기 상황이 되면 지금은 좀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또 자기 상황이 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꾸 사람은요. 행복 회로를 돌리게 돼요. 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 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수시는요, 6개나 원서를 쓸 수 있지만 6개 중에 보통 6개가 다 떨어지는 게 수시입니다. 그래서 한 장의 원서도 날림 원서를 절대 쓰시면 안 되세요. 근데 이제 보통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냐면은, 6, 9월에는 못 맞췄는데, 7월에는 맞췄는데, 4월에는 맞췄는데,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전혀 다르죠. 4월이랑 7월은 재수생이 포함되지 않는 모의고사입니다. 그래도 6, 9월 모의고사가 재수생이 포함이 되는 모의고사예요. 특히 이과에서는요. 재수생들이 엄청 잘하는 친구들이 재수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서울대 연고대에 합격을 하고 나서도 그래도 의대가 아까운데 1년만 더 해보자 라고 하는 친구들, 지방대 의대를 합격을 하고 나서 좀 아쉬운데 인서울의대를 해보자 하고 다시 도전하는 친구들이요. 생각보다 정말 많고 그런 친구들이 시대인재 재종반에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제발 6, 9월에 최저를 맞춘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시라. 그리고 이제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꾸 저를 설득을 하려고 하십니다. 근데 저는 설득되지 않아요. 저는 이미 15년 동안 너무 같은 경우를요. 정말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이게 예외가 되는 해를 본 적이 없어요. 늘 비슷했습니다. 6, 9월에 맞췄으면은 수능에도 대부분 맞추고 6, 9월에 못 맞추면 못 맞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9월보다는 그래도 6월보다는 9월에 좀 더 성적이 올랐으니까 수능에는 맞출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요. 9월에 맞춰 오셨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6월에는 못 맞췄는데 9월에는 맞추는 경우는요. 그거는 소신껏 지원하시면 되세요.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만약에 뭐 재수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나는 9월에 맞췄으니까 요게 내가 제대로 된 시험 같다. 제대로 본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수능에 지원을 하시는 거 그 9월에 최저 맞춘 학교에 지원을 하시는 거고 6월에는 맞췄는데 9월에는 못 맞췄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제가 좀 권유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최저를 6, 9월에 맞춘 학교에 반드시 지원을 하셔야 된다. 최저 못 맞추면 어떻게 해요? 그럼 최저 없는 학교에 지원을 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요. 어머님들께서 이 과별로 점수 차가 굉장히 같은 학교 안에서도 많이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세요. 자, 우리의 목표는요. 논술로 원서를 써야 되는 우리의 목표는 정시보다 잘 가고 그 어떤 다른 수시보다만 잘 가면 되는 게 우리의 목표지. 논술로 로또로 대학을 가시는 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세요. 그러니까 논술로 목표를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 어쨌든 정시보다는 잘 가고 다른 수시 전형보다 잘 가게만 목표를 설정을 하셔야 되지. 이게 논술로 내가 예를 들어서 정시 성적은 막 경희대학교를 지금 가야 되는 성적이에요. 그럼 논술로 중앙대라든지 성균관대라든지 요 정도 선에서 이제 논술을 잡아주시는 게 맞는데 갑자기 얘가 연대 치의대를 쓸 거예요. 연대 약대를 쓸 거예요. 이런 경우가요.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논술을요. 절대 로또로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정시보다 잘 가고 다른 수시 전형들보다도 잘 가는 정도로 목표를 설정하셔야지 되시고요. 자, 그러면 어떤 친구가 만약에 한양대학교를 지원한다고 생각을 해보실게요. 제일 낮은 과랑 제일 높은 과의 점수 차이가요. 이것도 해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한양대학교에서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해에는요. 제일 낮은 과는 40점대, 100점 만점에 40점대의 점수로 가고 제일 높은 과는 90점대의 점수로 갑니다. 그리고 과마다 40점에서부터 90점까지 분포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한 학교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얘가 반타작을 하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과가 있고 거의 다 맞아야 들어갈 수 있는 과가 있기 때문에 과도 선택을 잘 하셔야지 되세요. 그럼 이제 우리 애는 1등급이니까 수학이 1등급이 항상 나오는 애니까 어딜 지원해도 상관없겠지. 이건 또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애는 수학이 3등급이니까 어디도 좀 어렵겠지? 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논술을 가르치는 강사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학생의 예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실제 이제 있었던 학생들인데요. 자, 먼저 샘플 학생 첫 번째를 보실게요. 저희가 이제 이 친구들을 제가 직접 평가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등급만 가지고는 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직접 평가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논술 모의고사를 시행을 합니다. 이미 1월에 한 번, 2월에 한 번 논술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었고요. 요 표는 사실 제가 보기 위한 표예요. 얘가 요 정도 난이도의 요 정도 단원에서 나오는 모의고사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받을 수 있었는지, 상위 50% 평균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점수대를 받을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판단해 보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 보는 거는 사실 이쪽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내가 어느 단원에서 많이 점수가 까였는지, 어느 쪽을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는지, 여기가 이제 아이들이 봐야 되는 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성적표가 나가게 될 거고요. 이름과 학교를 지운 전체 석차표도 좀 공개해 드리면서 아이들 점수 분포도 같이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 9월 달에 제가 이제 아이들과 직접 아이들이 몇 명이 되든지 간에 무조건 1대1 상담을 실시를 합니다. 제가 정규반 수강생이 가장 많았을 때가 550명 정도였거든요. 이 학생들 하나하나 논술에 대해서는 제가 학교랑 과를 다 정해줄 거예요. 그래서 요 학생 지금 보시면은요. 이 친구 지금 6월이랑 9월 등급 보시면은 지금 좀 많이 암담하죠. 왜냐하면은 일단 3합 6등급인 학교를 못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2합 5등급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 논술 점수를 보시면은 요 진한 막대 그래프가 요 친구의 실제 논술 점수인데요. 논술 점수가 엄청나게 높은 학생이에요, 사실. 그래서 보시면 수학이 지금 둘 다 3등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논술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예요. 그리고 내신이 4등급이기 때문에 지금 학종을 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본인 마음에 드는 학교가 나오지가 않아요. 보통 논술이요. 7월 달에 가장 많은 학생이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상담을 학종 컨설팅을 받으러 가시죠. 근데 이제 이미 자녀가 이제 위에 자녀가 입시를 겪어본 친구들이나 혹은 작년에 입시를 겪어본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께서는 아세요. 학종이 생각보다 학교 이름이 마음에 들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컨설턴트 분이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논술로는 6월 달에 요 정도 등급을 맞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지원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학교가 갑자기 확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7월 달에 부랴부랴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9월에 바로 연대 시험을 보러 가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많이 늦습니다. 그때 가장 많은 친구들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제 합격자들은 1, 2, 3월부터 들었던 친구 중에 대부분이 합격자로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어디를 가겠다고 하고 있는지를 좀 보실게요.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1월부터 얘가 들은 친구면은요. 귀에 딱지가 않게 제발 저기 최저 맞춘 학교에만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중앙대 약대를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중앙대 약대는요. 4합 5등급입니다. 안타깝지만 진짜 맞출 가능성이 없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최저 맞출 가능성이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시고 경희대 한의대 쓰겠다고 하죠. 이게 현실이에요. 정말 애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아이들과요. 이 9월 달에 원서 상담을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4-5번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는 일단 요런 학교 날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일단 얘도 마찬가지고요. 자, 연세대는요. 이 친구는 반드시 써야 되는 학교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친구 지금 보시면 논술 점수가 엄청 잘 나오는 친구예요. 그럼 얘는요 솔직히 연대급 논술을 쓰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일단 신소재공학과는 저는 반대예요. 왜냐하면은 이 친구 지금 정시로 넘기면 인서울이 안 되는 친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연대를 합격만 시켜주면 감사하게 다녀야 되는 친구예요. 어떻게든 합격만 시키면 되는 친구거든요. 근데 이 친구의 목표는 또 신소재공학과를 가고 싶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머님들께서 이름을 아시는 과들은요 다 높은 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전기공학과, 화학공학과, 기계공학과, 신소재 요런 데들이 공대에서 거의 만점 받고 들어가야 되는 과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연대는 찬성이에요. 하지만 신소재공학과는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절대 정시로 넘겨서는 안 되는 상황이니까 연대는 쓰시되 과는 공대 중에 좀 낮은 과 아니면은 좀 지구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대기과학과, 사회환경 시스템 요쪽으로 아니면 뭐 생명 시스템 요쪽으로 좀 써보라고 권유를 했던 상황이고요.
자, 서강대학교 기계공학과 쓰겠다고 했죠. 6월에는 못 맞췄지만 9월에는 최저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본인 소신껏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 한양대 기계공학과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 지금 한양대를요. 제일 마지막 학과를 합격시켜 주면 감사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6, 9월 정시 점수로 보았을 때. 그래서 논술 실력이 괜찮고요. 심지어 기계공학과 합격을 할 수도 있는 성적이지만 이거 정시로 넘기면 정말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한양대도 마찬가지로 공대를 꼭 쓰고 싶다면 자원환경공학과나 혹은 건설환경공학과 이런 쪽으로 지금 써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성균관대학교 공학계열 충분히 붙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정말 아쉽게도 마찬가지로 지금 최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이 친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써야 되는 학교는 뭐냐? 이 친구는요, 사실 한양대학교 반드시 써야 되고 연대 낮은과 반드시 써줘야 되고 시립대 최저 없습니다. 시립대 써줘야 되는 친구 그리고 2합 5를 그래도 맞출 수 있는 경희대, 동국대, 이대 아니면은 홍익대학교 이제 요 정도를 사실은 써줘야 되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요 아이들마다 다 다른 상담 결과가 들어갈 거예요. 만약에 이 친구가 자기는 죽어도 재수는 못하겠다 그러면은 사실 서강대도 쓰면은 안 됩니다. 6월에는 못 맞추고 9월에만 맞췄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 저는요 솔직히 제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던 친구예요. 저는 경희대 동국대 요 라인을 갈 거면은 그냥 재수를 할 거예요. 라고 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시립대는 쓰면은 갈 거니? 그러니까 그거는 좀 생각을 해보겠대요. 그래서 그거 이상으로 지금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서강대학교는 제가 쓰라고는 했어요. 다만 이제 서강대학교는 너무 애들을 적게 뽑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3합 7등급이 되면서 아이들이 이 경쟁률이 원래는 서강대학교도 확 떨어졌는데 원래는 3합 6등급이었거든요. 근데 3합 7등급이 되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쟁률이 막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상황은 아니어서 그냥 기대는 크게 하지 말고 어차피 원서를 너가 경희대도 안 가겠다고 하면은 쓸 데가 없으니까 그냥 써보자라고 한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친구를 좀 보실게요. 이 친구는요. 지금 이 친구 지금 뭐 6, 9월 점수 보니까 어떠세요, 어머니? 마음이 확 편해지시죠? 예, 지금 이 친구는요. 얘는 지금 뭐 정시로도 충분히 잘 갈 수 있는 친구이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학교의 최저를 의대까지 다 맞추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친구죠. 왜냐하면은요, 이 친구의 논술 점수를 지금 보세요. 2월부터 들어온 친구인데 논술 점수가요. 아까 이 친구 지금 보시면 확 위로 올라가 있는데 이 친구는 심지어 이제 1등급 그것도 하나 틀려서 1등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논술이 그렇게 썩 좋은 친구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내신도 뭐 2등급이어서 학종도 하나 쓴다고 하죠. 논술 5개를 쓴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이 친구한테 추천해 줄 수 있는 최고의 학교는 중앙대학교 약대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중앙대 약대가 4합 5등급이라 그랬죠. 이거는 이제 다른 학교의 의대 최저보다도 높은 약대 최저입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최저가 나오는 친구들은요. 보통 의대를 지원하지 약대를 잘 지원하지를 않고요. 실제로 아까 중앙대학교 의대의 경우에도 200대 1에서 30대 1로 줄지 않았습니까? 약대는 이게 훨씬 더 심해요. 약대 같은 경우에는 4합 5등급을 약대를 갈 친구들이 맞춰주는 경우가 진짜 없기 때문에 거의 한 10대 1 정도의 경쟁률에서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중앙대학교의 시험 문제는 의대든 약대든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친구의 실력이 가지고 있는 선에서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중앙대학교 약대를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정시로 연대가 될 수도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시로 연대에 네가 만약에 정시로 연대보다 더 높은 점수가 되었어도 수시로 연대에 납치를 당해도 만족하고 다닐 수 있는 상황이면은 그러면 연대를 쓰시는 게 맞죠. 왜냐하면은 6월 모의고사는 또 연대급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럼 자기는 걱정이 된다. 연대는 내가 만약에 수능에서 더 뭐 서울대를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연대는 쓰면 안 되는 친구예요. 납치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는 또 어디를 써줘야 되냐? 4합 5등급인 솔직히 의대 논술은 안 되는 친구입니다. 4합 5등급인 최저를 가지고 있는 약대를 찾아서 지원을 좀 해주거나 아니면은 수능 이후에 있는 시험 중에서 서강대학교, 한양대학교 요런 데들을 좀 지원을 해서 만약에 수능을 망쳤을 경우에 좀 대비할 수 있게 그리고 수능을 잘 봤을 경우에는 그냥 시험 안 보러 가면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 친구예요. 그래서 단순히 등급만 보고 얘가 1등급이니까 어디든 쓸 수 있겠지. 3등급이니까 어디든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고요. 실제로 제가 어머님들께 항상 제 설명회는 좀 희망을 드리는 설명회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저한테 지금 좀 자료가 없는데 그 합격자 명단 리스트가 있을 겁니다. 자, 합격자 엑셀로 뽑은 명단 리스트를 보시면은요. 제가 요거 진짜 가감 없는 자료로 좀 드렸어요. 학교랑 이름을 지운 실제 아이들의 정보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합격자 조사를 할 때 항상 물어보거든요. 어느 정도 수능 등급이 나왔는지, 그리고 내신 등급은 얼마 정도였는지, 수학 등급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은요, 거기 이제 빈칸 쳐져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의 수학 등급은 절대로 밝힐 수 없다라고 대답한 친구들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2등급 미치겠죠. 예, 그리고 이제 내신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안 좋아서 도저히 창피해서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대답한 친구들입니다. 근데 원래 이게 빈칸이 되게 많거든요, 어머니. 근데 작년 친구들은요, 대답을 굉장히 성실하게 해줬어요. 이게 빈칸이 원래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그 4등급으로 연대 간 친구 있죠. 그 친구가 목동에서 간 친구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저한테 파이널 기간에 따로 찾아와서 이거는 진짜 좀 우리 후배들한테 얘기를 꼭 좀 해주세요. 너희들도 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꼭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사실 처음에 연대를 쓸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모의고사 등급이 수학에서 잘 안 나왔던 친구이기 때문에 본인이 연대는 생각도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논술 모의고사를 항상 너무 잘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권유를 했던 친구예요. 연대를 한번 써보는 거는 어떻겠니? 근데 좀 높은 과는 안 될 것 같고 제일 낮은 과로 좀 써보면은 어떨까? 그랬더니 얘가 처음에는 좀 놀래더라고요. 제가요? 제가 연대를 쓸 수 있다고요? 네, 그래서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솔직히 좀 솔직하게 말을 해주는 편입니다. 좀 당장은 상처를 받더라도 일단 원서 날리는 거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는 진짜 불가능한데 진짜 1년 더 하지 않는 이상 좀 안 될 것 같다. 여기는 좀 빼자라든지 좀 굉장히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한테도 일단 작년까지는 연대가 과학 논술이 들어갔거든요. 올해부터는 안 들어갑니다. 7월부터 과학 논술을 너가 좀 자신 있는, 좀 좋아하는 과학 과목으로 하나를 좀 듣고 일단 수학은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준비해서 한 장만 좀 연대를 써보면 어떨까? 어머니께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애가 연대를 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어머니께도 똑같이 말씀을 드려서 7월부터 과학 논술 수업을 듣게 해서 이렇게 잘 만들어서 연대를 보낸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학교의 이름도 나올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수능 등급은 높은데 어쨌든 정시보다는 잘 가는 스케줄로 원서를 짜드리기는 할 거예요. 논술에 있어서. 그런데 학생들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원서를 뭐 잘 쓰는 전략이라든지 이거는요. 학생들마다 정말 다 다르게 들어가기 때문에 개개인별로 얘가 재수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좀 만족하고 다닐 수 있는지 어느 정도 미치면 그냥 재수할 생각인지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다 고려해서 원서를 좀 정해야 되기 때문에 논술 원서에 있어서는 제가 학교랑 과를 다 잡아드리는 편이에요. 어머니들께서 진짜 9월에 머리가 엄청 아프실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과가 너무 많아요. 심지어 이 과에서는 도대체 뭘 하는지도 알 수 없는 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사실요. 과 이름만 봐서는 도대체 이 과에서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다만 저는 커트라인을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한양대학교 논술 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한 70점 정도가 나오는 친구이다. 그러면 솔직히 기계공학과나 화공, 신소재 이런 데는 포기하고 가셔야지 됩니다. 대신 공대의 낮은 과 정도는 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성적이에요. 자원환경공학과, 건설환경공학과, 건축학과 이런 데를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성적대입니다.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요 한 달에 한 번 보는 요 논술 모의고사를 실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왜 매번 보지는 않냐? 저희가 이제 이 한 번의 논술 모의고사를 보는데 아이들한테 나가는 성적표는 요런 식으로 한 9개, 10개 항목 정도로 성적표가 나가지만 실제로 저희가 보는 항목표는요. 한 50가지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보는데요.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성적표를 만드는데 소요가 돼요. 진짜 엄청난 노가다가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성적표는 한 달에 한 번 나오고 그런데 이제
아이들 뭐 문제 풀어보고 첨삭 들어가는 거는 매주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첨삭은 매주 들어가요. 저희는 첨삭 선생님도요, 절대 대학생 알바를 쓰지 않습니다. 저희 첨삭 선생님 스펙이 저보다 더 좋아요. 저는 이제 대학교 학부까지 졸업을 했는데 저희 첨삭 선생님은 박사 수료까지 한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저희 학교를 졸업을 하셨고요. 그분이 이제 첨삭장이시고, 그리고 또 한 분은 저희 학교를 나와서 연대 치의전을 다니시다가 지금은 그 대치동에서 수학 강사를 하고 있는 분이 부첨삭쌤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좀 제 학교를 졸업해서 현재 대치동에서 수학 강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첨삭 선생님들로 참여를 하십니다. 제가 직접 첨삭하지 못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직접 첨삭할 경우에 이걸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학생이 1000명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이거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전문 첨삭 선생님들을 고용을 해서 이 첨삭 선생님들이, 사실 첨삭 선생님들도요, 애들 학교랑 이름을 다 외우고 계십니다. 한 반 첨삭을 그 선생님이 1년 동안 계속 쭉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피드백도 저한테 직접 다 해주고 계세요. 그렇게 이제 첨삭이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일단 원인은 파악을 하셨죠. 우리가 주변에서 논술 합격자를 찾아보기 힘든 원인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일단 최저를 애들이 너무 못 맞춘다. 그리고 두 번째에는 자기의 논술 실력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원하는 과에 지원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문제점을 파악해 보실 수가 있고, 그러면은 제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논술로 좀 잘 보낼 수 있는 원인은요, 일단 이런 원서 상담 과정에서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6월에 못 맞췄으면은 절대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떤 학교를 잡았을 때 거기에서 합격을 할 수 있을 만한 과를 이제 정해주는 거. 그리고 얘가 미처 생각해 보지 못한 학교, 내 실력으로 여기가 과연 될까? 이런 학교를 제가 직접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들어가서 일단 원서 자체를 굉장히 예쁘게 써야 돼요. 근데 이제 사실 이걸 학교 선생님들도 잘 모르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많을 때에는 정규반 학생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규반 학생들이 300명대였습니다. 점점 아이들이 줄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합격자 수도 많이 좀 줄고 있는데요. 이러면 이제 저는 그래도 최소한 1년에 정규반에서만 3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학교 선생님들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수학이 1등급인 애가 논술을 썼는데 떨어졌어. 아, 역시 1등급도 어렵구나. 이런 판단을 자꾸 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논술 강의를 오래 들은 3등급이 논술 강의를 한 번도 듣지 않고 파이널만 듣고 간 1등급보다 훨씬 더 합격률이 좋아요. 그 이유는요, 논술은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 대학교 때 보시던 대학교 시험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수능 같은 경우에는요, 어려운 문제를 출제할 때 이 문제가 굉장히 창의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22번, 기존에 볼 수 없었던 30번, 이런 문제가 되는데, 논술은요, 족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저희 대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실 때, 특히 이과에서 이과 졸업하신 분들 중간 기말고사 보실 때 족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족보에서 거의 어긋나지 않는 문제가 출제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다 100점을 맞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그 족보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어렵고 공부하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족보에서 식만 조금 바꿔주거나 이런 형태의 문제로 출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저희 학교에서도 평균이 30점대였습니다. 수학과에서. 그래서 100점 만점에 아이들 평균이 30점대, 1등은 한 80점, 그리고 이제 제일 꼴등은 한 5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가 분포가 되어 있었단 말이죠. 족보가 공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험과 상당히 유사한 게 논술 시험이에요. 논술 시험은요, 실제로 나왔던 문제가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부하지 않고 시험을 보러 가면은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대학교 때 족보를 공부하지 않고 시험을 보러 가면은 이게 도대체 점수를 받을 수가 없는 게 대학교 시험이잖아요. 그거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논술 시험 문제 출제도 수학과 교수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수학과 족보 문제랑 상당히 좀 유사하게 논술 족보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좀 심하냐면요, 2014학년도에 한양대학교 기출문제가 2015학년도에 세종대학교 기출문제, 2016학년도에 과학기술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출문제, 2020학년도에 다시 한양대학교 기출문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문제냐면요, 이제 사실 3의 파이승과 파이의 3승 비교하는 문제거든요.
이제 이 문제 하나만 하더라도 벌써 제가 기억하는 것만 4번 출제가 되었어요. 이 문제 하나뿐일까요? 그렇지 않고요. 정말 너무 많은 문제들이 지금 거의 10년 전이죠. 15년 전과 거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예, 진짜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종류의 문제를 아이들이 한번 풀어보고 잘 못 풀어서 제가 풀어주기만 했다고 해서 얘가 다음에 똑같은 문제 나왔을 때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공부를 해줘야지 됩니다. 족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논술이 이제 사실은 좀 성실한 친구들, 성실한 3등급이 오히려 배우지 않은 1등급보다 잘 갈 수 있는 이유가 족보 안에서 좀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요 안에서의 족보를 공부를 좀 잘 제대로 해주면은 그럼 논술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얻어내실 수가 있으세요. 거의 이제요, 식만 조금 바꿔서 내는 그런 수준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컨텐츠가 다 비슷해요. 지금 제가 언급해드린 학교가 요 한 문제에 대해서만도 한양대학교, 세종대학교, 과학기술대학교가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학교 그 레벨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는 지금 다 다른 상황인데 같은 문제가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컨텐츠는 기본적으로 같은 곳에서 출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성균관대학교를 지원할 건데 왜 인하대학교 문제를 풀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굉장히 비슷하게 컨텐츠별로 비슷하게 출제가 되지 이거 식만 조금씩 달라지는 유형에서 출제가 되고요. 사실 제가 파이널 때 학교를 나눠서 해주는 이유는 학교마다 사실 시험 시간은 다르죠. 제시문의 길이도 다르고 문제 개수 같은 것도 조금 다릅니다. 이런 거에서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개념 컨텐츠는 다 같은 곳에서 출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배울 때 컨텐츠는 같은 곳에서 배우고 이제 시험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요일 날 보러 간다. 그러면 월화수목금 그 학교 제시문에 맞는 길이 그 학교에서 나오는 문제의 양 요 정도로만 우리가 모의고사 치듯이 5일 동안 같은 거 공부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에 가서 또 어제 했던 거 또 똑같은 시험 치러 간다. 요렇게 좀 대비를 시켜주는 게 파이널의 목적이지 여기서 막 새로운 컨텐츠를 막 배우고 이런 거는 사실 좀 이미 정규반에서 끝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요게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을 만약에 인서울권 그리고 좀 상위권 요렇게 분류를 해서 공부를 시키는 이유가 사실 좀 따라오는 속도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분류하는 이유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컨텐츠는 같은 곳에서 출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요, 어머니 이게 학교마다 문제가 출제되는 수준도요. 연대는 가장 어렵게 출제되고 그러면은 과학기술대학교는 가장 쉽게 출제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로 가장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는 학교는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인하대학교, 아주대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하대학교는요 인서울 정도에 있는 학교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그렇게 아주 어려운 수준으로 출제가 되면 합격선은요 낮은 과에서는 20점대로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운 수준에서 출제가 된다고 해서 이거를 지원을 하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그럼 문제가 또 상대적으로 쉽게 학교 이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가 되는 학교가 중앙대학교 그리고 건국대학교입니다. 그러면 중앙대학교나 건국대학교는요. 합격하는 애들이 보통 80점대로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에 문제가 쉽게 나온다고 하면은요. 어차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다 같이 좋은 점수로 합격을 하는 거고 이 학교 문제가 어려우면은 다 같이 안 좋은 점수로 합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고 하는 학교 중에 성균관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성균관대가요. 어떤 애는 연대보다 문제가 훨씬 어려워요. 심지어 성균관대학교는 다른 학교랑 조금 다르게 시험 범위가 수투까지만 나옵니다. 미적분도 안 나와요. 성균관대학교만 그래요, 어머니. 어머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지금 대부분의 건대 이상의 학교들은 다 미적, 확통, 기하가 다 출제됩니다. 성균관대학교만 미적도 출제가 안 돼요. 수투까지만 출제가 돼요. 수투는 다항함수의 미적분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시험 범위가 적으니까 쉽겠네. 아니에요. 진짜 어렵습니다. 예, 정말 어렵게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너무 문제가 어려우니까 이제 성균관대학교에 지원을 하는 애들이 많이 없었던 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입학처에서 굉장히 좀 답답했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입학하는 논술 점수가 얼마나 낮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러 다니시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성균관대학교, 이제 성균관대학교는 또 다른 학교랑 다르게 애들을 과로 뽑지 않고 학부로 뽑아요. 공학부, 자연계열 이런 식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열이 합격 점수가 제일 낮거든요. 여기에 합격 점수는 100점 만점에 40점으로도 합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제발 우리 학교 지원 좀 해라가 성균관대학교 입학처에서 하던 얘기였어요. 그래서 문제가 어렵다고 해서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도 안 되고요. 문제가 쉽다 그래서 또 지원을 해야 될 이유도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상대평가예요. 그 얘기를 제가 꼭 좀 해드리고 싶었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대 이상에 있는 어머님들께서 생각하시는 학교에서는 성대를 제외하고는 다 확통, 기하, 미적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세 개는 다 배워주셔야지 되세요. 아이들은 대부분 미적을 선택했을 거고요. 제가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기하 선택자를 좀 꽤 봤었어요. 한 반에 그래도 한 5명 정도는 있었는데 작년부터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적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 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하를 아무리 학교에서 내신으로 했었어도 이 아이들이 제대로 기억을 하고 있냐?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3월에요. 기하는 어느 정도까지 해줄 거냐면은 논술에서 알아야 될 부분 정도까지만 해줄 거예요. 이 기하가 다 같이 정규반에서 배웠던 시절, 그러니까 이게 정규 교육과정으로 다 같이 들어갔던 시절, 코로나 이전의 시절에는요. 기하에서만 따로 문제가 엄청나게 어렵게 출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대학교 교수님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대부분이 미적 선택자라는 것을. 그래서 기하를 어느 정도로 시험에 내시냐면요. 기하를 모르면은 문제를 건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결국 풀어내는 거는 미적 어려운 수준으로 풀어내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출제를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2차 곡선을 줘요. 그럼 2차 곡선이 이제 기하 파트이기 때문에 2차 곡선을 몰라서는 이 문제에 아예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결국 풀어내는 거는 미적 어려운 수준으로 풀어내는 그런 형태로 문제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기하는 어느 정도로 좀 공부를 해주시면 되냐면 센이시죠? 센에 한 A등급 정도를 막힘없이 풀어낼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하는 그 정도까지 제가 공부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배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3월 바로 다음 주 목요일부터 기하 진도가 시작이 돼요. 저희 반에서. 그래서 제가 내주는 숙제 정도만 제대로 해오시면 다만 그 숙제는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숙제 정도를 제대로 해오시면은 기하는 따로 배우는 게 오히려 좀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차라리 과탐을 조금이라도 더 공부를 해서 한 등급이라도 더 올려주시는 게 낫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좀 적은 시간 공부해서 한 등급이라도 좀 더 빠른 속도로 올릴 수 있는 게 탐구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 외부에서 기하를 들을 시간에 그때 차라리 탐구를 저 공부를 해서 한 등급이라도 더 올려서 최저를 더 확실히 맞춰주시는 편이 낫고요. 그리고 이제 5월부터는 확통 진도가 시작을 하는데요. 이거는 좀 상당히 힘듭니다. 이거는 내신에서 확통을 배운 친구들도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내신이나 수능에서 확통을 배웠어도요. 특히 통계 부분에서 보통 그냥 식을 외워오기만 하면은 맞을 수 있는 문제가 수능과 내신에 출제가 됩니다. 근데 교수님들이요. 이 수학과에서 문제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엄청 똑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다 아세요. 그래서 단순히 식만 외워서는 절대 풀 수 없는 통계 문제를 출제를 하십니다. 원리를 깨우치지 않고서는 건드릴 수 없는 공식만 이용하지 않는 문제를 출제를 하세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학생들이 배워보면 알 거예요. 아, 이 말이었구나 라는 걸 이제 학생들이 배워보면 알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처음에 아이들이 좀 많이 놀랍니다. 이렇게 통계가 어려운 거였어? 라고 놀래지만 그거는요. 어색해서 놀라는 거예요. 어려워서 놀라는 게 아니고요. 어색해서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 3번 정도 반복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2번 반복할 때는 이제 좀 알아들을 만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고 3번째 할 때는 좀 지겹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 그때는 이제 본인이 통계에 대해서 좀 원리를 파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시험 볼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확률과 통계가요. 어렵지 않지만 아이들은 어색해서 좀 많이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기하는 나오는 정도 수준까지만 공부를 시켜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될 거고요. 그래서 1년 스케줄이 굉장히 좀 빡빡합니다. 저희 1년 스케줄이 제가 좀 계획을 제대로 짜서 가는 거를 상당히 좀 좋아하는 완전 파워 MBTI J 스타일인데 아무리 잘 짜봐도 요거 이상의 예쁜 계획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외부에서 좀 배워오는 거를 좀 외부에서 배우는 시간을 여러분 그 논술에 투자하는 시간이 아주 많아서는 안 되시거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요. 최저를 맞추셔야 되세요. 그 다음부터 논술 경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1, 2월 달에 저희가 수상하, 수원투, 미적분 개념에 대한 수업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기하 개념 들어간다 그랬죠. 물론 이때도 미적분 그리고 수원, 수투, 상하에 대한 내용은 계속 들어갑니다. 수능이랑 또 범위가 다른 게 상하에 대한 내용도 다 들어가요. 또 기억이 잘 안 나실 거기 때문에 상하에서 또 수원투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논술에서 계속 들이면서 가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5, 6월 근데 요게요 사실 2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또 4월 중순부터는 중간고사 휴강 기간이 3주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5, 6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고 나서 휴강 들어가고 5월 달에 확통 개념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때 다 같이 확통 개념 배우고 요때 한 7주 정도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7주 정도 수업하는 동안 확통 한 2번 정도 돌릴 거고요. 그리고 미적분 기하 내용에 대한 실전 논술 기출 문제도 계속해서 풀면서 갈 겁니다. 물론 수원, 수투랑 수상하에 대한 내용도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7, 8월 달에는 이제 실전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9월 달에 바로 홍익대학교, 연세대학교, 시립대학교 시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 사실 성신여대 시험도 있기는 한데 별로 관심 없으시죠. 그래서 7, 8월 달에 이제 미적분 기하 확통 실전이 이제 다 포함된 걸로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 한 2달 정도 공부하고 9월 달에 바로 연대 논술 시험을 보러 가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 진도를 다 맞추려면은요, 이 논술이 지금 굉장히 좀 빡빡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너무 안타까운 친구들이 7월에 와서 이제 보니까 학종으로 갈 수 있는 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7월에 와서 선생님 근데 저 기하랑 확통 한 개도 모르는데 그럼 이제 또 답답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실전을 해야 되는데 개념 수업을 해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무려 파이널에도 있습니다. 이제 파이널에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화여대에서 작년 파이널에 실제로 본 친구예요. 기하랑 확통이 하나도 안 돼 있다면서 이거를 개념을 왜 안 해주냐요 파이널에. 파이널에는 개념을 해줄 수가 없죠. 그때는 진짜 실전 문제를 막 풀면서 단련을 해서 바로 이대 가서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특히요 기하는 그나마 좀 인강이라든지 따로 들어오시면은 어느 정도 논술에서 원하는 수준을 커버를 해줄 수가 있는데 확통은 인강을 따로 들으시더라도 내신이랑 수능 수준에서 커버를 해주는 확통은 논술에서 원하는 확통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그냥 공식 외워서 시험 봐서 그 내신이랑 수능 시험만 맞출 수 있게 해주는 특강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외부에서 배운다고 해도 확통은 해결이 안 됩니다. 확통은 논술에서 들어주셔야지 되세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10월 달에 실전 문제 이제 요거 9월 연대 끝났죠? 10월 한 달 동안 실전 문제풀이 쭉 들어가고 10월 말에 종강해서 아이들 수능 공부할 시간 한 보름 정도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날에 2차 파이널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빡빡하게 나가게 되고요. 제가 이제 이 합격자들한테 좀 물어봐요. 논술 공부를 어느 정도로 해줬는지 물어보면은요. 이제 저희 기본 책이 2종류가 있습니다. 3종류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증명 워크북이라고 해서 증명책이에요. 교과서 내용에 대한 증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보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주 높은 학교도 아주 낮은 학교도 상관없이 교과서 내용에 대한 증명을 직접 해보라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지금 보면은 3.1절이라서 오늘 학교 안 가서 이제 이 어린이 친구들도 좀 많이 오셨는데 이제 제가 만약에 우리 친구들한테 y는 x의 n승을 미분해봐. 라고 했을 때 이거 미분 못하는 친구도 한 명도 없습니다. n, x의 n-1승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유도해봐. 라고 했을 때 제가 장담하는데 여기서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요. 실제로 논술에서 냅니다. 왜냐하면요. 교수님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얘네들이 공식만 외운 친구라는 거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또 하나 아이들이 진짜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공식은 아이들 다 알고 있어요. 유도해봐 라고 하면은요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외워야 돼요. 그래서 요 증명책을요 제가 이제 15년 동안 논술 강사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5년 전에는요 이제 다 애들이 다 저 같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해야 돼. 그리고 말을 해놓으면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직접 정리해서 책으로 만들어 보니까 딱 160문제가 나옵니다. 그게 수상하, 수원투, 확률, 미적, 기하에 대한 거를 다 정리를 해보니까 160문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1, 2월 동안 8주간 수업을 했죠. 그래서 20문제씩 8주간 수업을 해서 160문제를 한 바퀴를 돈 상황이에요. 근데 요거는 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바퀴를 돌았다고 해서 애들이 이 문제를 외웠을까요? 천만에
절대 안 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1년에 3번은 볼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 외우고 가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3월 첫 주에 뭘 숙제로 내줄 거냐면은 다시 1번부터 들어갈 겁니다. 더 다시 1번부터 12번까지 12문제에 대한 증명을 외워와라. 그러면 그거 12문제 다 시험 볼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채점해서 나눠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답안지를 봐도 이 증명이 왜 이렇게 되는지가 이해가 안 돼요? 그거는 다 같이 질문을 받아줄 거예요. 근데 보통요. 똑같습니다. 모든 반에서 모든 해가 질문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유튜브로 만들어서 올려드리기도 했고요. 근데 또 아이들이 유튜브 안 보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해결을 해드릴 겁니다. 그거를 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한 2, 30분 정도가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증명해온 거 12문제 외우고 시험 보는 거 그렇게 해서 또 160문제 한 바퀴가 다 돌아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한 바퀴 더 돌려야 돼요. 어떤 문제만 돌릴 거냐면 아이들이 질문 들어왔던 문제만 랜덤으로 돌릴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160문제 다 외우고 기본적으로 외워야 돼요. 이것만 외웠다고 해서 수리 논술을 잘 보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다 외우고 시험 갈 수 있게 되는데 많은 아이들이 얘기를 해주는 게 이 160문제에 대한 교과 내용에 대한 증명을 외우면서 내가 교과 내용이 어디가 좀 부족한지 어디가 좀 구멍이 뚫려 있는지를 알 수 있어서 좀 수학 공부에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다. 좀 기본기가 탄탄해지는 느낌이다라는 얘기를 아이들이 많이 하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내용에 대한 증명에 대한 책이 한 권이 들어가고요. 또 한 권은 주간교재예요. 주간교재는 약 30페이지에서 40페이지 정도로 매주 한 권씩 나가게 될 건데 요거는 실전 논술 기출문제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주간교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직접 답안지를 작성해보고 오늘 배운 내용으로 실제로 풀어볼 수 있는 논술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제가 직접 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교재는 어사이먼트라고 해서 사실 논술을 따라가야 되는데 교과 내용이 좀 구멍이 많아서 못 따라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교과 내용에 대한 연습을 해보는 이런 어사이먼트가 보통 제가 어사이먼트는요. 한 주에 한 3, 40문제 정도를 줄 거예요. 그럼 다 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홀수법만 해오거나 짝수법만 해와도 숙제 점수는 만점을 드릴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일단 홀수법만 하거나 짝수법만 하면은 모든 유형을 한 번씩은 다 볼 수는 있는 거거든요. 교과 과정에 나오는. 거기서 이제 본인이 내가 좀 구멍이 많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되면은 거기서 뭐 더 풀어와도 만점이고 그거는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어쨌든 저는 홀수번이나 짝수번만 풀어오시면 만점을 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요런 거를 하는 숙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나갔던 숙제가 치환적분 부분적분에 관한 계산 연습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요 치환적분 부분적분이요. 수능 계산은요 어머니 너무 쉬워요. 수능 계산은요 숫자가 너무 예쁘고 너무 쉽습니다. 지금 이과 대학을 졸업하신 어머님들께 공대, 이대 이과대를 졸업하신 어머님들끼리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 대학교에서 보는 숫자는 정말 지저분하잖아요.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처럼 예쁜 계산을 잘 주지 않아요. 정말 지저분한 계산을 늘 많이 주는데 아이들이 수능과 내신에 워낙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이 지저분한 계산을 하는 거에 많은 힘을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이 교과 과정의 계산이 제대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나간 게 치환적분 부분적분에 대한 숙제였어요. 그러면 이제 또 요런 숙제들을 해오고 나서 제가 그럼 논술에서 나오는 치환적분과 부분적분의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계산들을 보여주고 이런 계산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논술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랑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거에서 실수했다 이런 거는 뭐 점수가 뭐 안 깎이는 경우도 있고요. 0.5점에서 1점 정도 깎인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하지만 이 친구가 이 문제의 접근 자체를 못했다. 그래서 아이디어 자체를 마련하지 못했다. 이런 거는 이제 점수가 많이 깎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수가 많은 친구들도요. 논술에서는 뭐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남학생들 어머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애가 너무 악필이에요. 너무 계산을 여기다 조금 저기다 조금 해서 답안지를 잘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문제는요. 2, 3주 만에 고쳐지는 문제이고 진짜 문제는 문제를 못 풀어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걱정을 하셔야지 우리 애가 악필이고 정리를 잘 못하고 그런 거는 훈련을 통해서 한 2, 3주 만에 다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걱정하실 부분이 아니세요.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못 푸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도는 나가게 될 겁니다. 한번 진도를 나가게 되고 난 다음에는요. 저희가 이제 오늘 어떤 것들을 공부했는지에 대한 문자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첨삭된 답안지예요.
그리고 이제 요게 성적표에서 그럼 이 모의고사를 이제 요 선배들이 똑같이 시험을 봤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 반 친구들이 여기에서 최고 몇 점, 최저 몇 점을 얻어서 어느 대학교를 갈 수 있었는지를 대략적으로 좀 드렸어요. 지금 보시면 점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죠. 애들 뭐 점수 뭐 난리 나죠. 실제로 이렇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이게 아까 그 표를 보시면은요. 아까 그 합격자 표 보시면 애들 1등급 사실 많이 없어요. 그래서 1등급은요, 사실 실제로도 많이 없습니다. 전국에서 4%밖에 안 되잖아요. 실제로도 많이 없어요. 실제로 가장 많이 합격하는 친구들은 2, 3등급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논술이 그렇게 무지막지한 전형이 아니에요. 논술이 무지막지한 전형이 아닌 이유는요, 학교로 뽑지 않고 과로 뽑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게 어떤 친구가 만약에 학교로 뽑으면 이거는 논술이 진짜 어마어마한 전형이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로 뽑을 경우에는 진짜 위에 1등에서부터 가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로 뽑을 때는 우리 학교과 이 과에 지원한 애들에서 1등에서 10등까지를 가린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과별로 점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원을 할 수 있을 만한 과에 지원을 하시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연대 지원이 너무 무섭대요. 영재고 애들이랑 만날까봐 무섭다고 하시는데, 영재고 애들은요, 연대를 지원하더라도 이 자존심 때문에 낮은 과에 절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하는 풀이 달라요. 만약에 내가 연대 신소재공학과를 지원을 하겠다. 그럼 걱정을 하셔야죠. 그때는 진짜 영재고 애들이랑 만나서 경쟁을 하시게 됩니다. 약대도 마찬가지고 의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재작년까지 대치동의 매사인재라는 곳에서 이제 상상고 애들 그리고 과학고 애들만 모아놓은 요 반을 좀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 반이 정원이 15명이었어요. 왜냐면 거기는 올 1등급이 나온 성적표 6, 9월에 올 1등급 나온 성적표를 가지고만 입학할 수 있거나 혹은 상상고 그리고 과학고에서 이제 본인 내신의 등급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증거가 있는 친구들만 모집한 반이었기 때문에 한 15명이었는데 거기가 이제 사실 서울대 의대만 3명을 가버리는 바람에 서울대는 논술이 없죠. 논술로 의대를 간 친구가 이제 뭐 울산대, 그때는 이제 울산대 의대가 있었어요. 울산대 의대, 카대 의대, 중대 의대 이제 요런 데들을 애들이 가줬던 그런 반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반에서 그렇게 좀 애들이 가졌지만 사실 이 의대나 약대는 그나마 조금 가기는 하는데 의대는 사실 일반고 친구들이 합격하는 경우가 많이 드물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 경쟁자들이요. 보통 이제 과학고에서도 이제 아주 좀 공부가 좀 안 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요. 어쨌든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또 낮은 과는 좀 지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뭐 연대 높은 과라든지 약대라든지 의대라든지를 지원을 하시면은 실제로 그런 무지막지한 친구들과 만나게 되지만 내가 같은 연대를 지원하더라도 좀 중하위권 과에 지원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게 내 수능 점수보다는 잘 갈 수 있는 거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런 친구들을 만날 리는 거의 없으세요. 거의 일반고 아이들이랑 같이 경쟁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한번 수업하고 나갔을 때 나가는 문자예요. 이제 요거는 제가 왜 드리냐, 요거 문자는 왜 드리냐면은 일단 아이들이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어머니? 수리논술은 족보에서 좀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요 복습이 상당히 조금 중요합니다. 뭐 예습 이런 거는 거의 뭐 필요 없고요. 복습이 상당히 중요한데 아이들이 본인이 뭘 오늘 배웠는지 기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 문자가 나가는 이유는 본인이 복습할 때 요거 했지 체크하면서 복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매 수업 시간마다 나가는 공지사항도 이런 식으로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께서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요런 별표친 공지사항 부분을 어머님께서 봐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아이가 오늘 뭐 요런 거를 배웠구나, 요런 내용들이 수업으로 들어갔구나, 그리고 아이들 복습할 때 이렇게 좀 체크하면서 복습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시고요. 아까 그 합격자들한테 전화를 하면서 이제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논술 수업 시간 외에 몇 시간 정도를 공부했는지를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요 공부 시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그렇게 논술에 일단 올인하지 말고 일단은 수능 최저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부터, 그리고 논술은 그냥 수능 최저를 맞추고 난 이후에 우리가 경쟁을 하는 수단이 되고, 그리고 논술에서는 일단 숙제를 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쪽지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요것만이라도 일단 좀 제대로 해다오. 그리고 복습을 해주면 아주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이 증명 공부하는 시간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3월부터 이제 다시 1번부터 나갈 거라고 했죠? 그거 12문제 공부하는 시간이 한 4, 50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어사인먼트, 아까 그 3, 40문제 중에서 반 이상만 해오면 된다 그랬죠? 이제 그거 하는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본인이 오늘 내가 요거를 못 풀었는데 선생님 말씀 듣고 수업 듣고 나니까 좀 이해가 돼 해서 따로 그 문제 공부해 보는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그 정도였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 3번 사항은 사실 안 한 친구들도 많습니다. 본인이 직접 복습을 안 한 친구들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또 아이들이 얼마나 이 복습을 안 하는지를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합니다, 어머니. 그래서 제가 항상 애들한테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리논술로 합격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 혼자 복습을 안 하고 있으면은 불합격하잖아요. 다 같이 복습을 안 하니까 사실은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정말 애들은요, 강제로 시키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에 이 워크북을 제가 3번씩이나 돌리는 이유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진짜 안 해요.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강제로라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워낙에 좀 떠먹여줘야 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떠먹여 드리고 있고요. 이제 논술에서 좀 더 하고 싶은 얘기도 제가 많아요. 논술에서는 내신이 5등급 안으로 들어온다.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학교 다 지원하셔도 되시고요. 만약에 6등급이 넘어간다. 저랑 상담해서 지원할 수 있는 학교들로 지원을 하시면 되세요. 네, 이런 이유들도 사실 설명하자면 또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고 이유가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에 최지희 수학이라고 쳐보시면은 제가 그런 오늘 설명하지 못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유를 좀 설명해 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제 보면서 같이 입시 공부를 저희 유튜브랑 같이 하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나는 너무 복잡해서 모르겠다. 그럼 그냥 저한테 던지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제가 요 친구 6, 9월에 정시 성적 요런 거랑 또 얘 논술 점수랑 비교해서 이제 9월 달에 또 예쁜 이 원서를 짜드릴 거고요. 난 그래도 저 선생님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좀 알아듣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런 유튜브 제가 올려놓은 거 좀 같이 보면서 이해하시면은 좀 더 제 설명을 잘 알아들으실 수 있는 거고 머리 아프시면 그냥 던지시면 되시고 그렇게 해서 제가 다 떠먹여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연구실에서 우리 같이 쓰는 실장이랑 같이 쓰는 번호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아마 제가 맨 마지막에 써놨을 여기 있네요. 요것도 제가 좀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요거 이제 이게 수정을 좀 못 해놨네요. 요거 이제 날짜를 좀 지웠어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전용 연락망이 있죠. 여기로 이제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궁금하신 사항에 따라서 문자나 전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저는 사실 7월까지는 좀 한가합니다. 7월 달부터 말씀드렸죠. 애들 갑자기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사실 7월 전까지는 좀 한가해서 어머님들께서 특히 아이들이 저한테 질문을 그냥 막 퍼부어 주셔도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목동에서는요, 이게 제가 강남에서 오거든요. 그러면은 6시 반까지 오면은 차가 너무 막혀서 도저히 오지를 못해서 목동에는 최대한 그래도 한 4시까지는 도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일하고 있으면 돼서 아이들한테 5시 반부터는 좀 와서 질문을 해라. 6시부터 질문해도 되고 개인 질문 시간을 나를 그냥 지금이 너희들이 좀 인원이 얼마 없을 때 질문할 수 있는 너무 주옥 같은 시간이니까 좀 질문을 하라고 하는데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어머니 또 안심이 되시죠. 우리 애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게 우리 애만 그런 거면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잘 안 옵니다. 이렇게 제가 4시부터 와가지고 교무실을 지키고 있으면서 아이들한테 개인적인 질문, 그 어떤 수학 질문이라도 좋으니까 일단 갖고 와라고 하는데도요, 안 옵니다. 개인 과외 선생님처럼 질문을 받아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와요. 질문 조교를 제가 쓰지도 않습니다. 제가 직접 질문 받거든요. 안 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잘 질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어머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잘 질문을 안 해주십니다. 제가 저를 괴롭힐까가 너무 걱정이 되시나 봐요. 저 바쁜 강사를 내가 너무 민폐를 끼치는 게 아닌가를 너무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진짜 제일 바쁜 기간이 9월 원서 상담하는 기간이에요. 그때는 거의 제가 잠을 못 잡니다. 한 학생당 계속 이런 식으로 원서가 핑퐁핑퐁이 되면서 뭐 어머니들께서도 애들도 또 계속 마음이 바뀌어요. 내가 선생님이 나더러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는 지원이 좀 가능할 것 같다고 했는데 갑자기 또 산업공학과 쪽으로 마음이 걸려요. 그럼 또 물어보시죠. 산업공학과는 어떨까요? 제가 지원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식으로 또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 9월 모평 보고 나서 바로 일주일 뒤에 이제 원서를 쓰시거든요. 제가 그 일주일간은 거의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좀 중요하지 않은 질문들은 못 받아들일 수 있어요. 원서에 대한 질문만 받아들이고. 근데 이제 사실 그 기간만 아니라면은요.
저는 사실 질문 받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일단은 의외로 이제 아이들도 그렇고 어머니들도 그렇고 이거는 당연히 알고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거를 잘 모를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잘 모를 것 같은데 하는 부분을 또 잘 알고 계실 때도 있어요. 어머님께서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이런 부분들을 좀 공통적으로 모르시는구나 라고 좀 생각이 되고, 또 질문을 해주시는 부분들 중에서 애들이 이런 거를 의외로 몰랐구나 라는 싶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질문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어머님들께서 좀 수리논술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좀 질문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 확통, 기하, 미적분을 다 배워야 된다는데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건대 이상의 학교에서는 성대를 제외하고는 다 출제가 된다. 그리고 요거는 좀 자세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확통기하 따로 배워야 되는지, 저는 시간상의 이유로 따로 배우는 거는 권유드리지 않고 수업 시간에 끝내 드릴 건데 다만 그때 숙제는 잘해 오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미적에 제대로, 이거는 이제 사실 겨울에 들어오는 학생들 대상으로 받았던 질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겨울에 들었던 학생들 대상으로 받았던 질문이고요. 진도가 다 끝나고 듣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러면 3월에는 기하 진도를 못 듣게 되고 5월에는 확통 진도가 못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가, 제가 어쨌든 목동에는 진짜 이 교통 때문에 한 4시부터는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여기 이제 밥 먹고 오는 대로 좀 일찍 와서 저한테 그동안 몰랐던, 꼭 논술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수학에 대해서 질문하셔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이거를 좀 이용을 하셔야지 되십니다. 그리고 제가 어머님들께서 이런 것까지 저 강사한테 물어봐도 되나 하고 좀 창피해서 질문을 못 하시는 것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뭐가 창피해요? 우리 애가 지금 당장 대학을 가야 되는데. 심지어 저한테 뭘 질문하신 어머님도 계셨냐면은 1차 수시와 2차 수시의 차이점이 뭔지에 대해서도 질문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문자 보내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만약에 뭐 학종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잘 몰라요. 그러면은 저는 학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제가 아는 컨설턴트한테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아드린다든지, 저도 답변을 받지 못했다면은 제가 학종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이 부분은 답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컨설턴트를 찾아가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고 좀 확실한 거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도록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좀 이렇게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최지희였고요. 오늘 어머님께서 좀 따로 좀 개인적으로 질문이, 우리 아이 상황이 이렇다라고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남아서 질문을 하시고 가시면 되시고,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내가 그거를 가서 질문을 하고 왔어야 되는데 집에 가서 요거 좀 궁금했었는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 마지막 장에 있는 요 연락망으로 저한테 내용을 정리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생들 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좀 알아보기 쉽게 저희 카페에다가 이제 신입생 관련 안내사항을 공지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우리 실장님 통해서 문자로 나가는 거에 같이 보내드리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신규생 안내사항은 문자로 받고 미리 준비해 주시고, 또 오면은 다시 또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3월부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최지희였습니다.